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155mm 포탄을 구하러 서울로 날아온 것입니다. 미 하원의원 6명, 국방부 수석 분석관, 그리고 로비스트들까지 최강대국의 협상단이 대한민국 협상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에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26년 경력의 미국 분석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전쟁 물자가 바닥난 미국, 그리고 조건 하나 양보하지 않은 대한민국. 이 역전의 순간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코번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워싱턴 DC 한복판에 자리한 민간 방위산업 싱크탱크에서 수석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53이고 미 육군 전략물자 조달 부서에서 18년을 보낸 뒤 민간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합치면 경력이 꼭 26년이 됩니다. 나토 동맹국 무기 공급망을 평가한 보고서를 12편 집필했고 의회 청문회에 전문가 증인으로 7번 출석했습니다. 제 이름석 자가 붙은 보고서는 워싱턴 DC 방산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저는 오랫동안 자부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것은 27살 때였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외곽,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 위의 작은 목장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새벽마다 들판에 나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컸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분이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셨고 비가 와도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세상은 내 감정에 관심 없어. 숫자만이 진실을 말해.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이 제 26년 경력의 기반이 되었고 동시에 제 가장 큰 맹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 26년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졸업 직후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전략물자 조달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제 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기와 탄약과 군수 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나라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고 어느 동맹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빠르게 적응했고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8년을 그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민간으로 전환한 뒤에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싱크탱크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하는 일의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세계의 방산 지형을 숫자로 읽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알람이 울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20년째 이어져 온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욕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내려가 블랙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습니다. 쓴맛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 커피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으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방산 동향 보고서를 훑고 주요 국가의 무기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 지역의 군수 소비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 루틴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로봇이에요, 브래드. 저는 웃으며 답하곤 했습니다. 로봇은 틀리지 않죠.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틀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함정 안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단순하고 확고했습니다. 1998년에 처음 한국 방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형성된 그 인식이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31살이었고 육군에서 막 민간으로 전환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을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미국 정부 내부에 있는 2차 자료와 동맹국 평가 보고서만을 참고해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보고서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국.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는 자립적 방산 운영이 불가능한 나라. 그 판정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도처럼 한번 그려지면 좀처럼 다시 그리지 않는 지도처럼요. 저는 그 지도가 틀렸다는 것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 사무실은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통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국무부 건물이 보입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어느 나라의 방산 역량이 어느 수준이고 어느 나라의 무기 공급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어떤 동맹국이 미국의 기술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그 보고서들이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사실은 제 편견을 반영한 거울이었다는 것을 서울에 다녀온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서울 출장이 결정되기 몇 주 전이었습니다. 싱크탱크 후배 연구원 제이슨 밀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이슨은 입사한 지 3년 된 젊은 친구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 석사를 마쳤고 데이터를 다루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의 분석을 100%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것과 숫자의 맥락을 읽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그날 제이슨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고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코번 선임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2줄 요약해요. 제이슨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입니다. 2022년 기준 173억 달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모니터에서 눈을 떼어 제이슨을 바라보았습니다. 173억 달러.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출처 확인해봐요. 어딘가 오류가 있을 겁니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 호주, 이집트에 동시 수출됐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은 폴란드가 계약한 이후 여러 나라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코번 선임님.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조립은 잘하죠. 그게 전부예요. 제이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제이슨의 눈빛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면 딸아이 에밀리가 방 안에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8살인 에밀리는 그 무렵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방 벽에는 한국 가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 때는 뭔가 새로운 것에 빠지기 마련이지. 곧 지나갈 거야. 문화 거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들이요.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본 적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없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번 가봐 아빠. 진짜 대단한 나라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데이터로 나라를 평가해. 직접 안 가도 알 수 있어.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닐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씨앗처럼 어딘가에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좌관 켄 페럴로부터 공식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켄은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번 출장은 좀 민감합니다. 공식 명목은 동맹국 방산 협력 현황 점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포탄 조달 협상입니다. 155mm 포탄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포탄 재고가 심각하게 줄었다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들이 직접 서울로 날아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켄에게 물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요?
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방산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이 포탄 부족으로 동맹국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 저는 그 아이러니를 소화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출장 목적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한국에 포탄을 달라고 간다고요.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다고요. 그 문장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와 어긋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서울 출장 가게 됐어. 일주일이면 충분해. 한국 방산 실태 파악은 어렵지 않아. 사라가 물었습니다. 한국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없었습니다. 26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사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치우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등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흘려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먼저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사라와 에밀리였습니다. 저만 몰랐던 것입니다. 출국 며칠 전 뒤늦게 한국 방산 관련 최신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인 사전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펼쳐지는 수치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K9 자주포 단일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이라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수출 통계를 보면 한국 방산의 주요 고객국이 폴란드, 호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계산기가 틀린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다 마셨는지 몰랐습니다. 그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지만 저는 그것을 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피로 탓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자기 기만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출국 전날 아침 오랜 스승이자 전직 국방장관 보좌관이었던 헨리 웰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헨리 선생님은 7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은퇴 후 버지니아 아주 외곽의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민간으로 전환했을 때 곁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브래드 서울 간다고. 저는 네 선생님 하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놀랄 거야. 한국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26년 했습니다. 웬만한 건 놀라지 않아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야, 브래드.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6년 경력이 자산이 아닌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넓은 도로와 웅장한 정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의회 건물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이 도시의 방산 질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고 동맹국이 받는 구조. 미국이 조건을 정하고 동맹국이 따르는 질서. 그것이 제가 알던 세계였고 그 세계에서 한국은 언제나 받는 쪽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함께 출장을 가게 된 의원단 수행원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번 출장 솔직히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손 벌리는 꼴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끝내고 돌아옵시다.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었는데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보다 크다. 그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불빛이 많다고 해서 방산 역량이 강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이틀 뒤에 알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국장을 걸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공항은 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채광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공간 전체를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내 시스템이 정확했고 표지판이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동 동선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이 나오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관광 인프라는 좋구나.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이미 무언가가 제 발밑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이 공항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요. 숙소는 서울 광화문 인근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에서 여성 앵커가 또렷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 하원 의원단 방한. 한국 방산에 구해 나서.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막을 보며 순간 불쾌해졌습니다. 구애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번 의원단 방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그 단어 하나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필요해서 온다는 것.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막의 잔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구애. 그 단어가 머릿속 한 구석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광화문 광장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조명이 밝혀져 있었고 그 빛 아래 웅장한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세종대왕 동상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 저는 그 동상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자신의 언어를 만든 왕을 광장, 한복판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이 그날 밤은 왠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언어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나라. 어쩌면 그것이 이 나라의 본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서둘러 거두었습니다. 감상적으로 굴면 안 됩니다. 저는 데이터로 나라를 보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사전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실무자들과의 약식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자리려니 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 실무자들은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대부분 4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자세가 단정했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155mm 포탄의 현재 월 생산 가능 수량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실무자는 자료를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정확한 숫자를 답했습니다. 저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펜을 쥔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료 없이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답할 수 있는 숫자들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납품까지 표준 리드 타임은 얼마나 됩니까? 또 다른 실무자가 즉시 답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라인 기준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추가 라인 가동 시 단축 가능합니다. 저는 그 답을 들으며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준비하면서 순간 멈추었습니다. 이들이 자료를 보지 않고 이 숫자들을 답하고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은 이 숫자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삶처럼요. 브리핑이 끝나고 폭도로 나왔을 때 댐시 의원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준비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내 예상보다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제 예상이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식 협상 전날 저녁, 저는 혼자 숙소 근처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넓고 깨끗하게 정비된 보도, 세련된 간판들, 늦은 밤까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 지하철 출입구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젊은이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뉴욕과 도쿄를 섞어 놓은 것 같기도 했지만 또 그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도시의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한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변에 도착하자 탁 트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밤의 한강은 넓었습니다. 놀라울 만큼 넓었습니다. 다리 위로 불빛이 흘렀고 강물은 조용하고 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 산책로에는 늦은 밤에도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70년 전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 전체가 불탔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 역사가요. 그런데 지금 이 강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뭔가가 제 발밑에서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저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와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제이슨은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의 서울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가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보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공식 협상 첫날이 밝았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의원단의 분위기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크 댐시 의원은 텍사스 출신의 강경한 공화당 의원으로 협상 전날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조건을 거부할 리 없어. 미국 시장이 필요한 나라잖아. 우리가 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확신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저는 1시간 뒤에 알게 됩니다. 대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간의 분위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이 정중앙에 놓여 있었고 한국 측 자리에는 이미 협상팀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협상에서는 보통 나중에 들어오는 쪽이 심리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으로 오히려 여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쪽이 협상을 쥐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두르지 않는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측 협상 수석 이준혁 실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진남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으며 안경 너머의 눈빛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손은 단단하고 건조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소나기 힘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이준혁 실장은 자료 한 장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그냥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자료 없이 앉아있는 협상수석. 이 사람은 자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자신 안에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요구사항을 꺼낼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준혁 실장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측이 필요로 하는 수량의 2배를 6개월 이내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2배의 수량, 6개월 이내. 이준혁 실장은 그 숫자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요.
저는 펜을 들고 수첩에 그 숫자를 옮겨 적으면서 내심 다시 계산했습니다. 2배를 6개월 안에. 미국 내 어떤 방산업체도 지금 그 수량을 그 시간 안에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이준혁 실장은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댐시 의원이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소에 협상에서 사용하는 그 특유의 압박적인 어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리고 눈을 마주치며 목소리에 힘을 잔뜩 실었습니다. 이준혁 실장은 댐시 의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3초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계약이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소도 없었습니다. 유감 표시도 없었습니다. 협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지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 안에 한참 맴돌았습니다. 댐시 의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의원단이 폭도로 나가 긴급 내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던 브래드 코번이 오늘 처음으로 그 반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한 협상이 아닙니다.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서랍에서 1998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출장 전에 참고용으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술의존국. 그 문장을 읽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그 문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 너머로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지 않는 도시. 그것이 이 나라의 방산이기도 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산 관련 최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 없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지는 데이터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 방산 관련 자료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최신 정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능동적이지만 후자는 그냥 게으른 것입니다. 저는 게을렀던 것이었습니다. 26년 동안 내내요. 그 인정이 새벽 3시 호텔 방 안에서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의원단 내부 회의가 다음날 아침 일찍 열렸습니다. 댐시 의원이 공장 시차를 거부하고 압박 전술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끼리 단일 입장을 먼저 정하고 그 압박으로 한국 측을 흔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시차를 가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댐시 의원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이세인 줄리아 박 의원이 조용히 저를 지지했습니다. 현장 분석관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결국 시찰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댐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당신 책임이요, 코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압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K9 자주포 최신 생산 데이터 당장 보내줘요. 제이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선임이 드디어 물어본다는 의미의 침묵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님, 이제 보이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빨리 보내달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줄리아 박 의원이 폭도에서 짧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즉시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줄리아 박 의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한참 품고 있었습니다. 과소평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6년 경력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산인지 장벽인지 헷갈렸습니다. 창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흘렀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짙은 초록빛의 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산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이 산들이 모두 민둥산이었다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폭격으로 땔감으로 전쟁으로 나무가 모두 사라졌다고요.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고 또 심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요. 저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나라. 그것이 이 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듯 방산 기술을 한층 한층 쌓아온 나라.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생산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요. 건물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정문부터 내부까지 이동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무언가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낮고 묵직한 소음이 공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울릴 것 같은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속도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속도가 제 예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컨베이어 위에서 부품들이 흘러가고 정밀 로봇팔이 오차없이 작동하고 그 사이사이에 작업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구간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댐시 의원이 공장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납기를 더 단축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최대 속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돌아가는 라인이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댐시 의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요. 품질 관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벽면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0.003%.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숫자였습니다. 미국 주요 방산 업체 기준치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혹시 단위를 잘못 읽은 건 아닌지 옆에 통역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덤덤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0.003%입니다. 그 덤덤함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시온 출신 수행 보좌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속도 못 따라갑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돌아보는 내내 저는 한 장면에서 시선을 오래 두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기술자 한 분이 무표정하게 정밀 부품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 낡음이 자랑처럼 보였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부품을 들고 확인하고 내려놓는 동작이 수만 번 반복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방문객들의 시선도 그분의 집중을 전혀 흐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처음으로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정밀함은 기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바로 저분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자리를 지킨 분들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문 가까이 서서 생산 라인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계기판을 확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라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텍사스 목장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밥을 드시면서도 들판을 바라보시던 아버지가요. 그 모습이 같았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시대도 달랐지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시찰버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유리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알던 자신감 넘치는 브래드 코번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과 혼란이 뒤섞인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잠깐 멈춘 사이 저는 헨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선생님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맞았습니다. 헨리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하게 될 것을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댐시 의원으로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협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써달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6년 동안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붙은 보고서는 사실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협상 마지막 기회로 저는 단가 인하 15%와 납기 3개월 단축을 동시에 요구하는 협상안을 제출했습니다. 형식상의 절차였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측은 하루 만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2 조건 모두 수용 불가. 저는 그 공문을 보며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미국 내 대안을 찾기 위해 12군데에 긴급 연락했습니다. 전부 같은 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미국 내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댐시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협상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10분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래드 코번이 그 문장을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국. 그 문장 옆에 처음으로 커다란 물음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제가 한국을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보지 않고 평가했다는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한 번도요. 1998년 보고서를 꺼내 처음 장부터 다시 읽으면서 오류가 보이는 곳마다 표시했습니다. 표시가 늘어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을 현장 방문하고 극찬했던 보고서와 한국을 문서로만 평가했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같은 분석관이 쓴 보고서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만큼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내 판단을 믿어라, 브래드. 그 말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 판단을 믿는 것과 제 판단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전자였겠지만 저는 후자를 살아왔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26년 전의 인식을 그대로 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빠, 거기서 옳은 일해. 18살 딸아이가 보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있는 것을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해볼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제 평생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요. 오전에 저는 이준혁 실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공식 일정 외에 단독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6년 경력 동안 협상 상대방에게 먼저 개인 면담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같은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이준혁 실장은 1분도 고민하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한식당을 제안했습니다. 번화가에서 벗어난 조용한 골목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간판조차 화려하지 않은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양한 반찬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준혁 실장이 젓가락을 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미국 연수 시절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듯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멸시가 동력이 되었다고요. 미국 연구소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30년을 달려왔다고요. 저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이 뿌린 멸시의 씨앗이 지금의 이준혁 실장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한국을 기술 의존국이라 규정하는 보고서들, 그 모든 것이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 자양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준혁 실장은 한국 방산이 지금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실패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자주포 개발에 도전했을 때의 처참한 실패, 독자 유도 기술 개발에서 수없이 좌절했던 시간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처음부터 스스로 개발해야 했던 과정들. 이준혁 실장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로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깊이 울렸습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준혁 실장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묵직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처음으로 제대로 먹었습니다. 여러 재료가 한데 섞이면서 맛이 달라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잘 섞을수록 더 깊어지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맛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겉만 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요. 이준혁 실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처음 보는 이준혁 실장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협상장에서 보았던 그 냉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를 함께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준혁 실장이 걷다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경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등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동등. 저는 한 번도 한국을 동등한 상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가의 대상이었지 같은 수준에서 마주 보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이준혁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내일 한 곳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 없이요. 숙소로 돌아오며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맞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을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한국 방산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하는 메모였습니다. 4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26년 중 가장 솔직한 글이었습니다. 이준혁 실장의 안내로 다음 날 오전 공개되지 않은 연구소를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유도 기술의 정밀도를 확인하는 순간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원단 회의에서 저는 협상 전략의 전면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단가와 납기 압박 대신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방안으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댐시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줄리아 박 의원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장 분석관 말을 들어야 합니다. 본국 국방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고 계속 진행하라는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새롭게 설계한 협상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측은 예상보다 빠르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준혁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협상가로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준혁 실장이 협상 쉬는 시간에 한국 전통차를 직접 내려주었습니다. 쌉싸름하고 은은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댐시 의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상부에 저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목전에 둔 순간 예상치 못한 반격이 왔습니다. 미국 내 방산 로비 그룹이 의회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생산 협정은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성명이 나온 날 협상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댐시 의원이 그 성명을 무기 삼아 반대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본국 싱크탱크 이사회로부터도 보고서 방향을 수정하라는 압박이 왔습니다. 이준혁 실장이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협상이 중단되면 우리는 다른 나라와 진행합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도 있었고 호주도 있었으며 루마니아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만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로비 성명 배후에 제 오랜 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배신감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쯤 썼을 때 손이 멈추었습니다. 도망가면 영원히 진실을 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천천히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거기서 옳은 일해. 헨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순간이 내 진짜 경력의 시작이야. 줄리아 박 의원이 폭도에서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브래드를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한국 방산 재평가 보고서를 언론에 먼저 공개했습니다. 공개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10초 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26년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방산 커뮤니티가 뒤집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의원단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앞에 서서 데이터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0.003%의 불량률, 2배의 납품 가능 수량, 6개월 이내 납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댐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댐시 의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댐시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울렸습니다. 의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술협력 협정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만장일치. 그 두 글자를 들은 순간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 협정 조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역사가 한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이준혁 실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나라에 빚을 졌다고 느꼈습니다. 진심으로요. 조인식장 벽면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두 깃발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협정 내용이 세계 언론을 타고 퍼졌습니다. 한국 미국의 기술협력 주도국으로.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줄리아 박 의원이 협정 직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뭔가 되찾은 것 같아요. 이민자 2세인 줄리아 박 의원이 무엇을 되찾았는지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뿌리를 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틀렸다가 제대로 됐어.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아빠, 나는 진작 알았어.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번 출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협정 이후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미국 방산 언론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습, 미국이 배우러 간다. 제 재평가 보고서가 미 의회 군사위원회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재로도 편입되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방산 담당자들이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울부터 가보십시오.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이준혁 실장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긴 시간과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인지를요.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쌓여야 준비가 됩니다. 한국은 그 수십 년을 묵묵히 쌓아왔습니다. 싱크탱크 이사회가 공식 사과를 보내왔습니다. 26년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댐시 의원이 의회 연설에서 저를 용기 있는 분석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를 배제하려 했던 사람이요. 인간은 바뀝니다. 진실 앞에서는요. 제이슨은 박사 논문 주제를 한국 방산 생태계로 바꾸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친구가 이제 그것을 세상에 증명할 차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강연장에 섰습니다. 좌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관들, 방산업계 관계자들,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틀렸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꼭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 뒤에는 1970년대부터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엔지니어 세대가 있다는 것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계가 인정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부품을 검수하던 그 손들이 오늘 미국 의원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든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어떤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훈장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흘린 땀이 지금 세계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울림이었습니다. 강연 후 젊은 분석관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보십시오. 반드시 직접 가보십시오. 한미기술협력협정은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첫 공동개발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4위 수출국으로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프랑스 탈레스 등 유럽 방산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싱크탱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6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독립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한미방산협력센터라는 이름으로요. 제이슨이 첫 인턴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준혁 실장이 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준혁 실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밀리와 함께였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에밀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멋지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빠가 늦게 알았지. 딸아이와 창원 공장 앞에 섰습니다. 처음 방문 때 혼자 멈추어 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와 같은 자리였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강변에서 석양을 함께 보았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진작 알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지. 넌 진작 알고 있었지. 공장 입구에서 처음 방문 때 눈길을 끌었던 그 기술자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헨리 선생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버진이 아주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찾아간 자리였습니다. 비석 앞에 서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선생님, 당신이 맞았습니다. 더 일찍 현장에 갔더라면 살아계실 때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 온기가 위로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1998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기술의존국. 그 문장에 조용히 줄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오류가 저를 진짜 분석가로 만들었으니까요. 오류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 페이지를 열고 타이핑했습니다. 대한민국, 내가 가장 늦게 발견한 나라. 창문 밖으로 워싱턴 DC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서울행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비행기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가 늘 흥얼거리던 그 한국 노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거품이라고 치부했던 그 멜로디가 이제는 제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편견을 끝까지 마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편견을 깨트린 것은 화려한 논리도 강력한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점심시간에도 라인을 떠나지 않던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 들은 멸시를 동력으로 삼아 오늘을 만들어낸 이준혁 실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불을 켜고 돌아가던 서울의 풍경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 위에서 시작한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쌓아 올린 시간의 무게입니다. 저는 그 무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무게를 너무 늦게 알아본 저 자신에게 다시는 그런 오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